안녕하세요. 오남매의 미국 주식 TQQQ로 용돈 벌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댓글에서 부동산 투자 경험과 주식 투자 경험을 비교해서 느낀 점을 요청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3년 5월 31일 밤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에 TQQQ가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었어요. 저는 이날 단기 매매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분할로 매수했지만 이날 주가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길래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더 낮춰놨고요. 때문에 총 매입 금액이 약 3,200만 원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상의 화면 중 5월 31일 실시간 영상과 오른쪽에 보이는 6월 1일 장중의 실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면처럼 하락하는 시장에서 주식을 꾸준히 물타기 하면서 매수했더니 우측의 화면처럼 다음 날인 6월 1일 수익으로 돌아선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제가 1년 6개월가량 경험한 TQQQ의 특징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6월 2일 낮에 이 단기 매매 계좌에서 TQQQ 절반을 장기 투자 계좌로 옮겼어요. 현재는 절반만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로 좀 더 가져가려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 10년 이상, 주식 투자 4년 차인 제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재테크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주식 투자에서 느낀 점들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준비했어요. 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저희 부부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올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은퇴를 앞둔 60년대생한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칭하는데요.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온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좀 더 일찍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 모두가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며칠 전 KBS에서 방영된 860만 명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매우 자극적이죠.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중에서 권고사직 당한 분이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나가면 2명 후배는 건질 수 있니? 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20대부터 파이어족이니 뭐니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겠죠. 저희 부부가 은퇴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내용을 먼저 공유해 볼게요. 저는 은퇴 준비로 먼저 보유 중이던 부동산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서울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10년 전에 매입해 놓았던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것인데요. 조합원으로서 새로 받게 될 신축 아파트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37평형을 받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었어요. 저희는 입주 후에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 12억 원까지 세금 공제받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면 되므로 입주 후 실거주 2년이 되는 시점에서 25평형으로 갈아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주주택에 돈 깔고 사는 게 아까워서 항상 작은 평수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 고가주택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무척 많은데요. 저희 부부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약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은퇴하면 일정한 소득이 없게 되는데 국민연금 250만 원만 받아서 과연 37평형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개인 보장성 보험료까지 과연 250만 원으로 충당이 될까요? 당연히 어림도 없습니다.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실거주 2년만 채우고 37평형을 팔아서 같은 아파트 25평형으로 줄여갈 생각입니다. 집을 줄여가면 거기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굴려야 할지가 고민이었는데요. 돈을 굴릴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조금씩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알게 되면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무조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노후에 월세 받는 건물주가 로망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죠. 남들이 원룸 건물 매입하고 오피스텔 매수할 때 저는 2011년부터 지방의 소형 아파트 17평형에서 22평형까지 여러 채 매입해서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세 및 월세를 받으면서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살아왔죠. 제가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대신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소형 아파트는 말 그대로 아파트예요. 즉 부동산 가치가 원룸이나 오피스텔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소형 아파트는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이 목적인 거죠. 월세는 이자를 감당할 정도면 충분하고요. 1인 가구가 50%가 넘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데요.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이 목적인 것이고요. 제 경우는 모두 5년 이상 소유했었고 은퇴 후에 돈이 필요하면 이 소형 아파트를 한 채씩만 팔아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17평형에서 22평형 위주로만 저축하듯이 모아왔던 것인데요. 2017년 상반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세금 폭탄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은 다주택을 보유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서울에 있던 주택 3채만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서울에 남긴 3채는 절세 차원에서 한 채는 아들에게 한 채는 딸에게 각각 사전 증여해 주었고 나머지 한 채는 우리 부부가 노후에 살아가려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방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아직도 보유한 상태에서 22년과 23년도를 맞이했다면 이 고금리 시대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지식들을 습득해 놓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훗날 우리 부부가 죽을 때 자녀에게 상속되는 돈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자녀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일군 나의 재산의 절반을 애국하듯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저희는 사전 증여 제도를 통해서 절세를 했고 아이들도 무척이나 든든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전 증여도 작년 말까지 끝냈어야 2월과세라는 부분에서 훨씬 유리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면서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지겹도록 들어오던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부모 자식 간의 소송도 제기하고 법정 싸움 중에 있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몽땅 증여하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거주할 주택 한 채와 먹고 살고도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의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사전 증여해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택을 사전 증여한 저희 집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30세인 딸과 33살인 아들이 돈만 생기면 주식에 투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부부의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도 조금이라도 돈만 생기면 무조건 주식 사자고 합니다. 이게 경제적 관념이 투철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려고 공인중개사 공부는 물론 기본 생활비에 지출되는 가스비 많이 나온다면서 온수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권유로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을 활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지켜내려면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저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던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좀 더 전문적인 경험을 쌓으려고 중개업을 약 3년간 운영했었는데요. 혹시 중개업 창업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언 드리자면 만약에 제 아이들이 엄마 저 직장 그만두고 중개업 할까요?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은퇴 후에도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는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민법, 세법, 건축법, 등기법, 경매까지 다양하게 기초 지식들을 익힐 수 있거든요. 물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장롱 속 자격증일 뿐이겠죠.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소유로 은퇴 후에 월세 받아 먹으면서 부동산 상승분은 보너스로 생각하는 은퇴 후 삶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월세 소득으로 세금 내고 기타 유지 비용 지출하고 나면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노후 대책으로 월세 받고 사는 삶은 이제 어렵게 됐어요. 벌써 7년 전 일이긴 하지만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했을 때 저희 경험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세입자도 수시로 바뀌고 세입자 바뀔 때마다 도배, 집수리, 중개수수료,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각종 세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 경우는 돈을 아끼려고 등기마저도 셀프 등기로 전부 진행했었고 집수리도 셀프 집수리로 진행했었어요. 임차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사간 곰팡이 가득한 집을 훗날 밤새워 쓸고 닦고 수리하고 했죠. 영상 사진에 보시면 제가 모두 직접 수리해서 새를 줬던 집들이에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곰팡이가 무척 많이 생기는데요.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지은 집이라서 부실 공사가 많아요. 따라서 훨씬 곰팡이도 많이 생깁니다. 곰팡이는 제거 공사를 여러 번 해도 또다시 생겨요. 임차인 전화나 문자가 오면 뭐가 또 고장났나 보다 이런 생각에 전화 받기가 겁이 나요. 그래도 부동산 재테크는 이것저것 스트레스는 받는다 해도 오래 보유하면 집값 상승분이라는 큰 선물을 주는 맛에 장기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의 부동산 재테크는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끝을 맺었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따로 하지 않으니까 무척 심심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2020년도 상반기쯤에 아들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에게 부동산과 주식 투자 중 어디에 투자하겠냐고 결정하라면 무조건 저는 주식 투자입니다. 이미 폭등장도 경험했고 TQQQ라는 변동성이 큰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스킬을 충분히 익혔고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대응하는 방법 또한 충분히 학습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보다도 더한 폭락장이 온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동산을 움켜쥐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나 죽고 나면 니들끼리 나눠 갖든지 말든지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 더 자세히 공유할 수 없는 점이 아쉽네요. 여기까지는 저희 부부가 은퇴 후 삶을 위한 부동산 자산을 정리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주린이 4년차 60대 주부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할 때와 주식 투자할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